어떤 사건들은 시작부터 끝이 보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든 게 명확하죠. 하지만 어떤 사건들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진실 사이에 깊은 꼴이 있는 경우요. 2009년 12월 18일 새벽, 오하이오의 한 집에서 들려온 비명 섞인 911 신고. 그 전화 속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이 침대에서 숨을 거뒀고 아내는 같은 집안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죠. 생존자처럼 보였던 그녀. 하지만 5년이 지나 발견된 14페이지짜리 비밀 문서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지배, 트라우마와 복수가 얽힌 한 부부의 마지막 밤에 관한 것입니다. 새벽 6시, 31세의 줄리인 심코는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죠. 36세의 남편 제레미가 침대에서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급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제레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은 채로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쏜 흔적이었습니다. 현장을 본 수사관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357 매그넘 권총이 놓여 있었고 의자가 넘어져 있었어요. 지갑에는 현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뒷마당에는 5마리의 개들이 묶여 있었고 검은 장갑 한 켤레와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자를 암시하는 증거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강제로 뚫고 들어온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집 안 어디에서도 외부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는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며칠 전 근처를 배회하던 수상한 사람, 예전에 총을 휘두른 적 있는 이웃, 마약 거래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나왔죠. 한 이웃은 제레미가 하청업자와 심하게 다퉜고 그 남자가 총이 있었으면 썼을 거라고 위협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가 보니 알리바이가 확실했어요. 모든 단서가 막다른 길로 이어졌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7개월이 흘렀습니다. 제레미의 가족들은 추도식을 열었지만 그 자리는 평온하지 않았어요. 장례식 때부터 제레미 가족과 줄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제레미의 여동생은 오빠가 죽기 며칠 전 화해를 시도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줄리는 추도식에 참석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 나타났고 그 자리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는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19만 9천 달러였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2010년 5월 제레미의 여동생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줄리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추억을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집을 사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줄리는 그녀가 떠나주길 바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가족 모두가 그녀를 때려주고 싶었다는 게 줄리의 말이었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3년 11월 제레미가 죽은 지 4년이 넘은 시점에 경찰은 줄리를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동안 조용히 진행해온 수사에서 결정적인 뭔가를 발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줄리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면담이 시작되기 전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12년 신문에 경찰이 이미 범인을 특정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줄린을 다시 부른 거냐고 물었어요. 경찰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여전히 진행 중인 수사이고 범인을 확실히 알았다면 이미 체포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줄리는 아직 체포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은요. 경찰은 줄린에게 사건 당일로부터 24시간 전의 모든 행적을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줄리는 이미 사건 당일 4번이나 진술했었어요. 현장에서, 병원에서, 어머니 집에서 2번. 매번 그녀의 이야기는 일관적이었죠. 이제 경찰은 그 일관성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줄린의 기억 속 그날은 평범했습니다. 마당 일을 하고 호박을 통조림으로 만들고 TV를 보면서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제레미와 줄리는 나무 관리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리 호수 근처의 시골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평화로운 전원 생활이었죠. 그날 밤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고 줄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세세한 부분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누가 집문을 잠갔는지, 개들은 누가 묶었는지, 잠들기 전에 약을 먹었는지. 줄리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디테일들이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제레미는 매일 밤 수면제를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줄리는 말했습니다. 이게 그의 체내에서 발견된 수면제 성분을 설명해줬어요. 그날 밤 부부 사이에 다툼은 없었고 돈 문제나 스트레스도 평소와 다를
다를 바 없었다고 했죠. 2009년 당시 두 사람은 사업에 쓰던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고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신용 문제로 며칠 전 거절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레미와의 관계를 묻자 줄리는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제레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다고요. 10년간의 결혼 생활, 그 전 6개월의 연애, 다툼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모든 부부가 그렇듯 가끔 싸웠다고 했어요. 폭력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 결혼 초기에 제레미가 자신을 때렸지만 자신도 맞받아쳤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밤중에 개들이 짖어서 깨어난 후 제레미가 수면제를 한 알 더 먹었다고 줄리는 기억했어요. 그리고 제레미가 코를 골기 시작하자 자신은 반 알을 먹고 3층으로 올라가 소파에서 잤다고 했죠. 다음으로 기억나는 건 뭔가 큰 소리에 깨어난 거였습니다. 그 소리가 뭐였냐고 묻자 줄리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였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총소리라고 단정짓지 않았어요. 왜 아래층으로 내려갔냐는 질문에는 제레미가 창문 밖으로 총을 쏘는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코요테나 너구리를 쫓아내려고 자주 그랬다는 거죠. 침실에 들어갔을 때 제레미는 침대 중앙쯤에 누워 있었고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깨우려고 했는데 침대에 뭔가 젖은 게 느껴졌고 그때 복도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죠. 뭔가 떨어지거나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랍에서 9mm 권총을 꺼내 문 쪽으로 쏘았다고 줄리는 말했어요. 집에는 제레미와 자신밖에 없어야 했으니까요. 총을 쏜 다음 침실 문을 닫고 잠갔고 침대로 돌아가 제레미를 뒤집어 봤더니 피가 많이 흘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911에 전화를 걸고 교환원의 지시대로 제레미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하죠. 경찰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왜 뒤로 돌아가 문을 잠글 시간을 낭비했냐는 거였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건 결정적인 모순이었습니다. 문이 이미 잠겨 있었고 집 안에는 그녀와 제레미 둘뿐이었던 건 아닐까요? 경찰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총을 쏠 때 한 손으로 쐈는지 두 손으로 쐈는지 물었어요. 줄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아마 두 손을 썼을 거라고 했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제레미를 확인하기 전에 침대에서 피를 느꼈다고 했고 총을 쏜 후 총을 들고 침대로 갔다면 총에 피가 묻었어야 하는데 총에는 피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줄린의 권총에도 피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뒷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전 진술에서 제레미가 개들을 묶고 들어와 문을 잠그는 게 습관이었다고 했는데 그 문에서 제레미의 지문이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에 드나드는 유일한 문이었는데도 말이죠. 살인에 사용된 357 권총은 보통 거실 장식장에 보관했다고 줄리는 말했어요. 하지만 그 장식장에서도 줄린의 DNA만 검출됐습니다. 때로는 DNA 증거가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죠. 이 경우에는 DNA의 부재가 가장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안에 민감한 부부였다고 다른 사람들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집에 경보 시스템이 있었고 진입로에도 센서가 있었고 문마다 알람이 달려 있었죠. 그런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에는 강제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뒷문은 열려 있었고 방충망만 닫혀 있었어요. 모든 이웃들을 조사했지만 아무도 그날 밤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남았죠. 경찰의 말처럼 이런 경우 보통 살아남은 사람이 주요 용의자가 됩니다. 줄린과 제레미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줄린이 고등학생일 때 만났어요. 당시 줄린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었지만 제레미와도 보기 시작했고 남자친구가 알게 됐을 때 줄린이 그를 부추겨 제레미와 싸우게 만들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제레미한테 얻어맞게 한 다음 제레미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레미의 사촌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레미가 한 번은 줄린을 싫어한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투다가 줄린을 벽에 밀쳐 목을 움켜쥔 적이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레미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어요. 한 번은 공격을 받았을 때 도끼로 자신을 방어했고 10대 시절 개를 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죠. 전 약혼녀는 그가 스토킹을 했다고 증언했고 전 남자친구의 개 목을 그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부부의 한 오래된 고객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상했다고 말했어요. 줄리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허락받지 못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제레미의 시야를 벗어나는 것도 안 됐고요. 작업 현장에서 제레미가 줄린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강제로 위험한 작업을 시키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결정적인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부의 개인 파일을 조사하던 중 발견한 14페이지짜리 손으로 쓴 계약서였어요.
주인과 노예,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었죠. 줄린이 제레미에게 복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줄린의 과거였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친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고 몇 년간 지속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경찰이 궁금했던 건 이 관계가 정말 합의된 것이었는지였습니다. 줄린은 침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답했어요. 강요당한 건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레미가 죽기 11시간 전 누군가 부부의 컴퓨터로 줄린 아버지의 부고를 검색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딸 역할글을 하던 사람이 실제로 친아버지에게 학대받았던 바로 그 사람의 부고를 찾아본 거죠. 줄리는 자신이 검색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누군가 제레미를 쏜 후 총을 깨끗이 닦았다는 겁니다. 만약 침입자가 있었다면 줄린이 쏜 총소리를 듣고 서둘러 도망쳤을 텐데 이 침입자는 문 경보도, 카메라도, 진입로 센서도, 개들도 작동시키지 않고 침입했다는 거죠. 어두운 집 안에서 장식장에 있는 총을 찾아 위층 침실로 올라가 제레미의 머리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방아쇠를 당긴 후 총을 닫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줄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점점 그녀를 압박했어요. 응급실 간호사는 줄린이 남편을 쐈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줄린이 다시 물어봤을 때 남편이 총에 맞았다고 고쳐 말했다고 하죠.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온 진실이었을까요? 911 전화 분석 전문가들은 줄린의 통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는 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은 남편 옆에 그냥 앉아 있었다는 분석이었죠. 전화에는 유죄 신호 10개와 무죄 신호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레미가 죽고 며칠 후 파티에서 친구가 줄린에게 물었습니다. 제레미가 누가 자기를 쏜 줄 알까? 줄린의 대답은 짧았어요. 알고 있다고 했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제레미가 죽은 지 5년 만에 줄린 심코는 가중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심원 없이 판사 단독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12명이 넘는 증인을 내세웠어요. 변호인 측은 단 한 명의 증인도 세우지 않았고 줄린 본인도 증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남편을 죽인 지 거의 8년 만에 줄린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중 5년은 자유롭게 살면서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28년 형을 선고받은 그녀는 2021년 항소를 시도했지만 기각됐어요. 지금도 그녀는 오하이오 여성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제레미의 가족들은 화해할 기회조차 없이 그의 부재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사랑과 지배 사이의 경계, 보호와 통제의 차이, 그 모든 것이 한 지붕 아래에서 얼마나 뒤틀릴 수 있는지를요. 진실은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죠. 아무리 완벽하게 감춰진 것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